꿈이 있는 아시아로,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17강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열렬히 박수 쳐주시는 분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은 아시아 국가별 그리고 목적별 투자 방향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아 부동산 하니까 결국은 이거는 해외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해외 부동산 하면 많은 분들이 영국이나 프랑스 또 이런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거금이 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는 적은 금액으로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중국도 뭐 1억이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이미 지났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있다면,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해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은 제가 주의할 점과 사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에 나가 계신 교민들이 혹시 계시다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교민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잘 모르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정보를 잘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잘 알 수 있는 나라들은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 그리고 말레이시아, 그리고 캄보디아는 제가 좀 더 많이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시각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강남에 30년 전에 집 사지 않은 거 후회하시죠? 후회하시나요? 네. 그런데 그 전제를 갖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강남의 신화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중국에 집을 처음 살 때 33평에 8천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그 집이 지금은 20억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됐죠. 지금 그리고 교민들이 거주해야 되는 집들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어요. 그래서 교민들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이제 더 이상 중국에 머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가성비를 찾아서 말레이시아로 많이 이사를 갔고요. 베트남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를 재현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30년 전에 63빌딩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다시 구매하시겠나요? 네, 꼭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가치의 중장기 투자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장 잠재력이 많은 메콩강 5개국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1억에 구매한 집들이 10년이나 20년이 지났을 때 가장 투자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금액이 높아져서 구매를 했을 때보다는 한 1억 미만대에 구매를 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투자 수익률이 높다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시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런 나라에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나 그런 나라에서 학업을 하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데나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그 나라들의 수도에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수도. 그리고 경제도시에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경제도시와 또 혹은 그 수도가 이렇게 같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 투자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수도나 경제도시가 아닌 경제도시 중에서 센트럴에 꼭 센터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들은 발전이 되어가는 속도들이 좀 많이 늦습니다. 초창기에는 센터부터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임대 수요도 전부 그 센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도시나 이런 쪽으로는 좀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좀 시간이 부동산이 안정이 됐을 때 하면 되고요. 부동산 진입기에 들어간 그런 시장에 있어서 반드시 센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신도시에 대한 막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셔서 그쪽에 먼저 투자하신 분들은 오랜 시간 10년도 기다리셔야 되고 20년도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꼭 그거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제가 투자를 말씀을 한번 좀 따로 드려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첫째 중국은 그 중국에서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도시에 취업증과 그 다음에 세금을 낸 그 증명서가 없으면 집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물론 중국도 집을 언제든지 구매를 할 수 있었고, 외국인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취득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었던 시간이 있었죠. 그러나 그 시간들은 다 지나서 지금 현재는 반드시 그 거주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 채만 집을 구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해외에 나와 있는 다른 분들은 구매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중국에 가 계신 분들 있죠. 중국에 내가 주재원으로 가 계신다. 그리고 내가 1년이 넘었다. 거주한 지. 그러면 저는 적극 투자할 것들을 권합니다. 상해, 북경, 심천은 정말 그 중국에서 1대1로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투자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좀 금액이 많이 든다라는 것도 있는데 잘 찾아보면은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미 실수요자 중심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투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수요하고 공급을 따졌을 때 일선 도시라고 얘기하는 상해, 북경, 심천은 공급이 훨씬 더 모자랍니다. 수요가 더 많고. 그래서 집값들을 국가가 지금 규제를 해서 못 오르는 상태지, 실제로는 아마 그 규제를 풀어버린다 그러면 상당히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최근의 흐름은 구매가 점점 집값이 오르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는 지금 이제 영국령에 따라서 이제 합법적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고요. 집을 구매할 때 굉장히 그 변호사도 이렇게 그 동행해서 집을 구매를 한 계약서도 쓰는 굉장히 합법적인 절차를 잘 거쳐서 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는 예전에 샀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실패했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뭐냐면은 환율이 좀 그 아주 높을 때, 예를 들면 한국 때 말레이시아가 1대 400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환율이 1대 240, 250으로 가 있거든요. 그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한 케이스도 있고요. 혹은 조호바루에 또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구매를 할 그 당시에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불법 환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투자를 진행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MM2H 비차를 만드시면서 돈을 가지고 말레이시아로 가신다면 합법적으로 반드시 집을 구매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유의해야 될 점들이 좀 많은데요.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고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베트남은 호치민하고 하노이가 약간 좀 달라요. 하노이 같은 경우는 수도이잖아요. 그리고 호치민은 이제 경제도시이고요. 호치민에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호치민은 등기권리증이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일명 베트남에서는 그 외국인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핑크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오지를 아직 않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분양을 할 때는 가능하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법적인 부분이 안 돼서 아직 좀 애를 먹고 있는데 분명히 뭐 언젠가는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기간 동안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그래서 꼭 합법적으로 되는 시기에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노이 같은 경우는 지금 등기권리증 핑크북이 나옵니다. 아마 이제 하노이하고 그 호치민하고 집값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국가에서 조절을 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제 문제점은 이제 호치민이나 하노이나 두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집값을 형성하는 게 외국인에 대한 집값이 자꾸 너무 높게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코로나로 또 요즘에 다 옮겨가가지고 못 가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코로나 직격탄 맞아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집값에도 굉장히 영향을 줬더라고요. 근데 그런 외국인에 대한 해당되는 문제들이 조금 리스크가 있고요. 지금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노이든 호치민이든 정말 대대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사람들이 채워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국처럼 막 후다닥 해서 금방 투자가 막 열풍이 불고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이 나라의 그 힘도 있거든요. 중국은
정말 이렇게 당이 하면 한다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서 기본 계획대로 다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들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다가 중간에 멈춘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서 집을 판매를 할 때 첫 분양을 하던 아파트를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첫 스타트점이 너무 비싸요. 집값이 시작이. 중국이 2000년도부터 외국인이 구매가 가능하게 돼서 시작했던 그 금액대를 비교해 보면은 무려 거의 5배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의 가치가 좀 집값 안에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들은 저는 사실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상품을 잘 찾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보통 많은 분들이 사회주의 국가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펀 군주제고요. 캄보디아는 합법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땅을 제외하고 아파트는 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유재산이 허용이 되고요. 캄보디아는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게 메콩강 아까 말씀드렸던 5개 벨트 중에서 훨씬 더 이제 그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시기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베트남은 한국과 연관이 있다면 여기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과 좀 더 1대1로 정책과 좀 더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이제 지금 중요한 그 장소인 그 시아누크빌이라는 곳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가 있고 그 시아누크빌은 중국에 있어서는 1대1로 해상 실크로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기도 타이밍의 문제지 언젠가는 굉장히 투자나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수도 이전으로 자카르타에서 지금 칼리만탄으로 지금 이전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도 이전으로 인한 공업화와 기술화 이런 것들이 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원래는 인도네시아가 이제 외국인에 대한 투자 개방이나 이런 게 적었었는데 이번에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개방이 될 거로 보입니다. 조금 관심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미얀마도 이제 군부 독재가 있다가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좀 약간 정치적으로 리스크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개혁 개방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미얀마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메콩강 벨트와 이런 것들을 집을 구매를 할 때에 구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요. 절대로 먼저 가서 투자하시면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안 되고요. 한 반발 정도 앞서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실패하지 않는 시기에는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외 부동산은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치 리스크, 환율 리스크, 뭐 여러 리스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는 중장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 특히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들께 정보를 주는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고 취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저것 다 귀찮아서 나 안 할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리스크가 있어야 또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한 리스크들이 많았어요. 힘든 시간 다 거치고 많은 분들이 그 투자에 성공을 하셨는데 그런 시기를 잘 감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해외에는 투자를 할 때 정말 에이전트 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혹은 그런 회사들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향후 사후 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것들을 분석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가 비즈니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좋은데 갑자기 회사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별 투자를 한번 볼게요. 목적별 투자는 이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아에 투자해서 집값이 오를까요? 라고 누가 질문을 하셔서 만든 건데요. 3년 동안 투자했는데 7배 오른 거예요. 이거는 투자의 사례예요, 실제로. 시간이 초기 단계는 조금 더 금방 오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천천히 오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투자 기간이 5년이고 여긴 6년이고 저긴 10년이에요. 점점 더 이렇게 그 기간이 장기간 되는데 중장기 투자로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베트남에 전매로 해서 많이 전매권 받고 막 넘기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나중에 집값 오르면 엄청 배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지고 계시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목적별 투자 중에 환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중국의 사례입니다. 환율이 150에서 110 하다가 120 갔다가 170인데요. 170, 180인데요. 지금은 170대입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은 옛날에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환테크라는 걸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한국에 있는 돈들을 중국으로 어떤 자산을 만들었을 때에 이 자산이 나중에 판매를 하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만큼의 수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111대 중국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한국에 171대 가지고 오면 집값은 하나도 오르지 않더라도 한 50%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반대로 거꾸로 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1대 401대 구매를 했다가 지금 1대 240이다. 그러면 벌써 얼마나 차이 나는 거예요. 거의 3분의 1이 집값으로 날아간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달러를 보유하자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달러 보유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물론 미국에 가셔서 달러로 물건을 사시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멀잖아요. 멀기도 하고 좀 부동산이 이제 앞으로 상승 공간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미국은 제일 자산으로 돈을 많이 번 게 부동산으로 번 게 아니라 대부분 주식으로 벌었다고 해요. 중국과 한국은 달라요. 중국은 부동산으로 다 번 거고요. 한국도 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이렇게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미국까지 가서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아시아에도 보면 달러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달러로 구매하는 게 가능하고 집을 구매를 했을 때 그 임대 수익률을 뭐 6%, 7%, 8%로 확정 보장해서 돌려주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수도를 사셔야 되고 수도 중에서도 센터를 사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목적형 투자 중에 홈시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국에서 홈시드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홈시드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결혼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생각했던 게 제 버킷리스트에 썼는데요. 친정 어머니에게 1억 드리기 이걸 버킷리스트에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내가 1억을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부동산 투자로 한번 1억을 모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인가 해서 제가 아는 그 지인들하고 같이 집을 투자를 하나를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3천만 원을 넣었던 것 같고요. 다른 친구는 1,000만 원 넣고 또 어떤 친구는 2천만 원 넣고 해서 모아가지고 투자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한 4년인가 있다가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3천만 원이 정확하게 9,5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약간 모자라서 제가 500만 원을 더 보태서 1억을 만들어서 저희 어머니께 갖다 드렸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내가 딸 잘 두었다 하면서 그렇게 우셨습니다. 근데 이런 목적형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30, 40대에 이제 우리 누가 고객님이 계시면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자녀 학자금, 대학을 해외로 보낸다 그러면 학자금을 위한 그런 투자, 홈시드를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을 하시겠죠. 홈시드가 뭐예요? 근데 홈시드는 말 그대로 시드가 씨앗이잖아요. 씨앗을 심는 건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이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계약서를 쓸 때에 뭐 인원을 3명, 4명 이름을 다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끼리 돈을 모아서 목적형으로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종잣돈 만들기, 신차 구입을 위한 투자하기 이런 것들, 혹은 내 연금을 위한 투자하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형 투자는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구매하는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그거는 말레이시아의 MM2H 비자, 10년짜리 비자를 만들면서 임대하느니 내가 집을 사겠다 이러면서 구매하시기도 하고요.
뭐 또 많은 분들이 미국이나 뭐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또 이제 그 영주권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죠.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그 국가와 목적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의할 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주의할 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는 그 분이 그냥 지인이라고 해서 믿으시면 안 되고요. 부동산 정보를 많이 아는 전문가들과 꼭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집을 구매를 할 때 얼마에 사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주변에 비해서 집값이 어떤지도 잘 점검을 하셔서 가성비 있게 꼭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전문가의 그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위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위치는 반드시 좋은 데에 살아. 그리고 수도에 살아. 개발도상국은 반드시 수도에 살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도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할 수 있다면 저는 해외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교민들이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을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물론 한국에 계신 우리 국민들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움 드릴 거고요. 그것도 좋고,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교민들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이 있을 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17강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아시아로,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TV 노마시안 배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